예, 안녕하세요. 자, 사고가 언어 표현을 결정하는가, 언어 표현이 사고를 결정하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다가 화면이 흐트러져서 어, 마쳤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문제를 쭉 이어가면서 더 깊숙한 면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고와 언어와의 관계, 어떤 것이 먼저인가,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을 결정하는가, 이 문제는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주 굉장히 큰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거에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보이는 이론이 사피에우오프 하이파서시스, 사피에우오프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자입니다. 둘 다 사피에가 스승이고 워프가 제자고, 이 두 사람은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언어학과에서 언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언어는 단지 우리의 생각을 주고받는 기계가 아니다. 그냥 수단만은 아니다. 그 자체가 생각을 형성하는 틀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미 어떤 메시지가 전달할 게 있는데 그걸 전달하는 수단, 그게 아니고 그 자체, 어떻게 보면 이제 껍데기, 그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릇 자체가 생각을 형성하는 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관에 따르면은요, 언어는 세계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형성되는 범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하려면 범주를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에 언어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즉 언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고받게 하는 대화 이상의 기능을 한다. 각기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과 현상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 아까 조금 전에 봤었는데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할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한국어를 구사한 사람들은 그냥 깎고 안 깎고 그 상태를 또는 그 동작을 주로 얘기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머리를 깎은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적어도 내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그 훗날에 그 유명한 철학자,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유명한 말로 더 잘 설명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뜻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Die Grenzen, 이게 한계인데요. 마이너스 슈프라헤, 이게 언어의 슈프라헤가 베도이튼, means 뜻한다는 거고요. Die Grenzen minor Welt, Welt는 세계죠. 그래서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언어를 그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를 잘 구사할 줄 알아야 언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언어가 우리의 사고작용에 많은 제한을 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다가서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중국어는 시제 표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 상황을 가지고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뭐 이렇게 뭔가 과거형 어미라든가 현재형 어미라든가 미래형 어미 이런 것들이 부호화돼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어는 그냥 한자로 탁탁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을 중국어 자체는 부호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가정법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이 사피에우르프 하이파서시스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가정법상을 이해하지 못해야 되는데 그럴까요? 예,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피에우르프 하이파서시스는 너무 강해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건 있지만 모든 현상이 다 그렇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관성을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여기 지난주에 본 것 중에 그 내포구조, 복문이 이루어질 때 내포구조가 영어와 우리말과 네덜란드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우리는 영어는 우내포, right embedded고 한국어는 좌내포형, left embedded형이다. 뭐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영어의 경우에는 뭐 주요한 것을 먼저 주절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 자꾸 안으로 깊숙이 이어지는 반면에 우리는 저 안쪽에 있는 종속절 모든 걸 미리 다 생각해서 다 가장 깊숙이 있는 종속절을 말하고 그 다음 종속절 말하고 그 다음 종속절을 말하고 주절이 맨 나중에 오는 형태죠. 그래서 사고하는 방식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내푸구조의 차이가. 네덜란드형처럼 교차구조, 교차의존형을 갖는 어떤 사고방식일까 참 예견하기 어려운데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일까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내포구조와 뭐 우리 사고방식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어도 옛날에는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와 문화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의 민족의 언어와 사고, 언어와 세계관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각 언어 속에는 그 언어 사용 집단의 사고방식, 세계 인식 방식이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를 이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언어별 색깔 구분의 예입니다. 색깔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일단 영어와 우리말을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파란불, 요즘은 이제 초록불이나 녹색불이라고 하나요? 신호등의 불을 말합니다. 보통 어른들은 아직도 파란불일 때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파란불일 때 이 파란하고 푸른 숲이라고 말할 때 푸른하고 실제 상황을 보면 같은 색깔이죠. 같은 색깔을 파란, 푸른 이렇게 그러니까 파란이라고 하느냐 푸른이라고 하느냐가 우리말에는 차이가 없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파란 바다, 푸른 하늘. 그런데 이때의 파란, 푸른은 초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블루, 예, 파랑색을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파란, 푸른이 진짜 색깔인 영어의 green하고 blue하고를 구분짓지 않고 우리는 막 애매하게 막 섞어서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가진 그런 언어에서 파란색과 푸른색이 그러니까 파랑과 블루와 그리고 그린과 블루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언어에서 표현 우리말에서는 이제 파란 푸른이 뭐 상황에 따라서 초록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짜 이제 바다의 파랑색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요. 즉 그린을 가리키기도 하고 블루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그런 언어의 경우에 그 통칭하는 표현을 재밌게 만들어냈어요. 그게 그루입니다. 그루는 그린과 블루를 합해서 만든 합성어이자 신조어인 셈이죠. 진짜 뭐 사용된다기보다는 언어와 문화, 특히 언어와 색깔과 관련된 문화를 얘기할 때 설명하기 위해서 구루를 사용하는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 한국어는 구루를 사용하는 언어죠. 왜냐하면 파란 블루와 그린이 구분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여기를 보듯이 green light, green forest, blue sea, blue sky. 여기 블루를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어쨌든 블루와 그린이 영어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전통적 웨일스어, 요즘 현대 웨일스어는 달라졌다고 그래요. 근데 전통적 웨일스어의 경우에는 glass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파랑색, 초록색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회색까지도 가리킨다는 거죠. 회색이 초록이 좀 어두워지면 회색으로 이렇게 인지가 될 수가 있나 봐요. 세 개 하나의 단어로 요 전혀 달라 보이는 세 개의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도 있다. 한국어의 기본색은 뭐냐? 그래서 그 언어마다 기본색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뭐 한국어를 비롯해 동양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언어들도 그렇고요. 기본색이 보통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 보라, 하양, 검정. 요 적어도 6가지가 한국어의 기본색이라고 되겠는데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재미있는 것은 이 보라라는 것을 기본색으로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색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주색은 아닌가요? 주황색은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유어, 이제 우리말의 경우에는 순수한 한글로 된 단어는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보는 거고요. 초록이라든가 주황이라든가 뭐 자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자어잖아요. 나중에 도입됐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고유어의 숫자를 가지고 뭐 기본색의 숫자를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색깔에 대한 걸 계속 더 봅니다. 한 언어에서 파란색과 초록색을 구별하기 전까지는 갈색, 자주색, 분홍색, 주황색, 회색을 구별하는 낱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학자들이 여러 언어들을 이제 옛날부터 사용된 표현을 쭉 본 거예요. 이집트 언어에서 어느 시대는 어떤 색깔이 처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색깔이 표현되고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검정색과 흰색은 어느 언어든지 초기 단계에서 많이 표현이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 뭐 빨강색, 파란색 이런 게 표현되는데 그 과정에서 파란색과 초록색을 구별해서 표현하기 전까지는 갈색, 자주색, 분홍색, 주황색, 회색을 구별한 낱말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도 정말 그랬는지. 아까 말한 우리말은 보라라는 것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요. 고문서를 통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색을 나타낸 낱말이 발전되는 과정은 하얀색, 검정색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노란색의 구별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색깔이 우리 인지과정, 그 문화, 그리고 언어 표현과 연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색깔에는 또 선호색과 금기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많이 들어봤죠? 문화마다 이게 달라요. 중국은 황금빛 노란색을 좋아하고 우리는 자주색을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 왕들이 입는 그 옷 색깔 그리고 궁중의 색깔이 달랐죠. 금기색도 문화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빨강색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름을 쓸 때 빨강색으로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브라색은 자주색하고 검정색을 싫어합니다. 이 자주색과 검정색을 브라질에서는 장례식 때 사용한다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사람이 직접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언어 체계가 재해석한 세상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냥 봐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에서 이미 만들어 놔서 재해석한 세상을 우리는 보는 거다. 결국은 세상을 언어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비트겐슈타인 같은 학자들이 이런 방식의 주장을 해왔고 언어가 얼마나 우리 그 인지작용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 가지 학도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한 문화 이제 눈이라는 표현과 문화를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눈, 우리말로 눈, 영어 snow 하나씩 이외에 뭐 특별한 단어들이 없죠. 뭐 설이라는 건 그냥 한자에 불과하고요. 근데 에스키모의 경우에는 내리는 눈을 말하는 편이 따로 있고 바람에 휩쓸려 오는 눈, 녹기 시작한 눈, 단단히 뭉쳐진 눈, 뭐 이글루를 지었을 때 거기 사용된 눈 등등등
24가지의 눈에 대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에서는 눈이 중요하니까 눈을 그렇게 세분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스웨덴 북부의 키루나라는 지역에서는 눈이라는 단어가 500여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지역은 뭐 겨울이 11월 달에 시작해서 6월까지 간다고 보니까 1년의 반 이상이 겨울이죠. 그러니까 눈 속에 살다 보니까 눈을 이렇게 많이 구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술록,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술록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술록에 대한 단어는 뭐 술천이다 이렇게 하는데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형제 자매를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표현들, 이걸 이제 친족어, kinship ter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kinship term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걸 비교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영어로는 보통 brother, sister, 이제 형제에 관련된 것만 볼 때, 형제자매 부모를 볼 때 brother, sister, 그러면 a sibling, a parent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데 우리는 brother, sister를 이게 남자냐 여자냐 손 위냐 손 아래냐에 따라서 형, 동생, 남동생, 여동생, 언니, 누나, 오빠 등등등 이렇게 아주 다양하죠. 그러니까 영어의 경우는 위계관계를 표현하지 않은데 우리말은 그 단어 자체에 위계관계가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문화를 반영하는. 자, 우리 문화는 농업 문화이다 보니까 매일 많은 식구들이, 많은 가족들이 옛날에는 3대가 주로 같이 한 집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계관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킨십 어휘들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영어 문화권은 뭐 같이 살지 않고 제각기 따로따로 밖에 흩어져 사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항상 어느 한쪽 언어에 무조건 더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 영어 단어에서 a sibling, a parent 이런 단어를 보면요. 이거에 해당되는 우리말은 의외로 없습니다. a sibling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 중에 누구 하나, 그게 남자든 여자든 손이 사람이든 손아래 사람은 그걸 따지지 않고 남자도 여자도 따지지 않고 형제 자매 중에 누구 한 명을 가리킬 때 그냥 a sibling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통합적인 표현이죠. 남녀도 따지지 않고 손아래 위도 따지지 않은 누군가 형제자매 중에 누구 하나. 우리말엔 이거에 해당되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 a parent, 부모 중에 한 사람, 아버지든 어머니든 관계없이 어느 한쪽을 가리킬 때 영어는 a parent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부모는 항상 같이 얘기를 해요. 부모님, 부모 이렇게 같이 얘기하든가 아니면 남성 여성을 넣어서 mother, father. 근데 영어의 parent는 둘 중에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구 하나라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말에 적절한 단어가 없죠. 이게 이제 문화와 밀접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그 킨십, 친족 관련된 표현들은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뿐만 아니라 말레이어, 뭐 헝가리어, 터키어, 뭐 기타 많은 언어들의 제각기 독특한 그 문화에 맞는 친족어가 발전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의 이 친족어, 킨십 term에 대해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느껴서 이렇게 이제 가이드북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서 내가 어디 찾았는데 뭐 우리가 볼 때 이 한글로 된 표현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영어를 쓰던 사람들한테는 제각기 달리 분류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냥 grandfather, grandmother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인지 칠할아버지, 칠할머니인지 뭐 이런 구분해야 되고 또 결혼해가지고 이제 배우자의 부모를 말할 때 그냥 mother-in-law 하면은 그게 장모님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는데 이걸 또 구분해야 되고 뭐 father-in-law 하면 되는데 이게 시아버지인지 자기인지 구분해야 되고 등등등 아주 복잡한 언어를 사용할 때 이 아래 또 이모부, 이모, 고모부, 고모, 이모부든 고모부든 뭐 큰아버지든
영어는 무조건 uncle인데 이걸 제각기 다르게 불러야 되죠. 이모, 고모, 뭐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제각기 다르게 불러야 돼요. 영어로는 그냥 aunt, aunt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이 이제 우리말을 배울 때는 필수가 되겠죠. 문화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공부하려면 문화를 이해한다는 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친족 표현들입니다. 자, 금기어휘라는 게 있어요. 언어마다. 근데 대체로 죽음, 섹스, 뭐 신 등에 관한 표현들을 이렇게 말하길 거지하죠. 이거 말고도 배설에 관한 거. 화장실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미화해서 표현한 거죠. 뭐 화장실 자체도 그렇게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은데 영어의 경우에도 화장실을 뭐 토일릿 이제 이렇게 집안에서 일컫지는 잘 않아요. 그냥 레스트룸이란 표현이 있는데 휴게실처럼요. 근데 집안에서는 그것마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bathroom. bathroom은 원래 의미는 욕실이잖아요. I go to bathroom 그러면 욕실에 가가지고 뭐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간다는 뜻이 아니라 배설하게 간다 그런 의미인데 죽음, 섹스 뭐 이렇게 배설에 관련된 거. 그다음 서양 문화에서는 신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굉장히 금기시했다고 합니다. 문화마다 이제 금기시하는 대상들이 약간 차이가 좀 있죠. 경어법이 문화의 반영물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를 보면 우리말은 우유 좀 주시겠어요? 우유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시라는 게 이제 상대를 높일 때 쓰는 거고 어요, 뭐 습니까? 이거는 그 상황이 격식을 차리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은 상황이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경어법이 두 가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영어는 이게 경어법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냥 would나 could나 이런 거를 쓰면 뭔가 좀 조심스럽게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됩니다. would를 썼을 때 왜 이게 경어법이 되냐면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서 확신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확신을 낮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will you 하는 것보다는 would you 하는 게 상대를 높이는 게 됩니다. 내가 확신을 낮춰서 말하기 때문에 please도 역시 좀 덧붙여서 더 겸손하게 표현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please give me a milk? 이러면은 이제 우유 좀 주시겠어요? 하고 이제 그거에 아주 비슷한 의미가 되겠는데 어떤 외국인이 미국인이 한국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국어는 예절이 없는 언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한국어 예절이 없는 언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뭔가 공손하게 표현할 땐 시작할 때 아주 뜸을 들이죠. 이렇게 give me a milk 이렇게 하지 않고 would you please 이런 말을 붙여서 그 다음에 본론인 give me a milk를 써서 자기를 막 이렇게 낮추는데 한국어 표현을 보십시오. 한국어는 그냥 경어법이 문장 끝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유 좀이라고 너무 직접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한국어는 앞에 뜸을 들이지 않고 직접 막 시작하니까 한국어가 뭔가 예의가 없는 언어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미국인 아직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자기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좀 자기식 아집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어법은 언어마다 그 차이가 있다.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다. 자, 무정물 주어, 이제 무생물 주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 사용에 있어서 영어 한국어가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는 The garden has many trees. The garden, 생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에는 이 생물이 아닌 garden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래 보십시오. The constitution, 이런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 헌법.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표현하는 건데 영어는 앞서서 뭔가 주체를 강조하고 주체를 표현하는 언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런 문장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더 가든을 주체로 보는 거예요. The garden has many trees. 그래서 마치 그 가든이 사람인 양 주체로 만들어서 표현하는데요. 이거를 우리말로 그대로 직접 번역해서 만약에 그 정원은 많은 나무를 가지고 있다. 정원은 많은 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건 한국말이 아니죠. 영어 문장에다가 한국어 단어를 입힌 것에 불과하죠. 해석이 아니에요. 적절한 우리말 해석은 정원에 나무가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영어는 행위를 표현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다면 한국어는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이 많다. 그래서 무생물조여인 더 가든을 우리말로 적절히 번역을 할 때는 정원에 이렇게 장소 부사어로 바꿨어요. 더 가든이 장소이기 때문에. 이래야지만 이게 우리말 번역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The Constitution says that all men are equal.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대로 직역한다면 헌법이 말하기를 아니는 평등하다고 한다. 이런데 헌법이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말에서는 헌법에 따르면 이렇게 이 헌법이라는 게 기본이 되니까 그것에 의존하면 헌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 표현이 됐죠. 자, 이렇게 무정물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는 아주 극명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주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도 언어의 특성을 공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이 한국 사람들은 참 많이 사용하죠.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집사람. 우리 엄마, 우리 아들, 뭐 형제가 여럿이면 함께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식이 자기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밖에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이런 표현을 쓰죠. 내 엄마, 내 아들보다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이거는 와이프가 뭐 공동의 와이프는 아닌데도 다들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문화적 특성인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 명이라는 뜻보다는 이런 경우에 우리는 my dear, 내가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이런 의미로 뭔가 정감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집단 생활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뭐 집단 생활을 하는 많은 다른 민족들이 다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용법에서 여러분이 잘못 사용하는 게 가끔 껄끄럽게 들릴 때가 있어서 여기 적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맞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하게 한다고 저희 나라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듣는 사람도 똑같은 나라 에 속해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도 듣지 않고 나라를 이렇게 내리면 안 되죠. 상대방이 말하는 대상이 상대의 나라이기도 한데. 자, 주소의 배열 순서가 다르죠. 우리 집 주소입니다. 아파트 동수는 안 적었어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65번지 이런데요. 우편번호 앞에 쓰고 영어는 가정로 65 이 번지수 거리 이름과 이 번지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행정구 유성구 그 다음에 대전 그리고 이 우편번호는 영어로 적을 때는 이렇게 광역시나 그러니까 충청남도, 충청북도, 서울 이게 광역지방단체한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우편물을 주고받을 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Republic of Korea 이렇게 되는데 왜 과연 우리는 큰 걸 이렇게 내세울까? 우리는 이제 사회가 위계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높은 것부터 시작하죠. 아래쪽으로. 영어 과목가의 표현 방식은 굉장히 실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주소를 얘기해 준다면 가장 급한 것은 뭐 대전시에 산다는 건 서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하고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많기 때문에 가장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나 가정로 65번지에 살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면 유성구에 있고
대전에 있어. 이렇게 실용성의 차이, 위계관계를 중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의 배열 순서도 다른데 물론 이력서 양식이라는 게 변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너무 권위적이나 뭔가 차별적인 내용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좌측에 우리 이력서를 보시면 네. 뭐 여기 이제 자기 이름 뭐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사실 영어 이력서에는 생년월일 적는 게 없죠. 주민등록번호는 뭐 아예 영어권에 있지도 않고 주소 말고 여기 재밌는 게 호적 관계, 호주와의 관계, 호주 성명 이런 걸 적는데 영어 이력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가족 관계에 대한 적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 이력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 교육, 그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기타 직업 경력, 뭐 이런 거, 지금 어디 소속인가, 사고방식,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치느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적,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항목으로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위의 배열 순서. 예, 재밌는 게요. 이게 우리는 동서남북이라는데 영어로는 North, South, East and West.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어권에서는 남북, 북남이라고 하는데 이게 먼저죠. 동서보다. 밤낮의 배열 순서도 다릅니다. 우리는 밤낮으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day and night. 우리는 밤에 일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성별 어휘의 배열 순서인데 남녀관계. 근데 영어로도 이 경우에는 male female relationships라든가 man and women 이렇게 해요. 이거는 성별 어휘 배열 순서는 여성을 앞세운 언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언어 자체에 이렇게 성차별이 많이 스며들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예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려는 노력이 여성 운동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언어를 좀 더 평등한 언어로 만들자라는 노력이 많이 이어지겠습니다. 언어와 사고, 이어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걸 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언어와 두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